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세현입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또 천안 삼성 스마트 김석재 의원의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이번엔 특별 기획처럼 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좀 경험 많으신 신경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박재원 원장님과 함께 불면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불면증 환자가 이제 수면 클리닉에 가장 많이 오는데, 보통 불면증 환자가 외래 내원하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나요? 네, 불면증 이제 환자분들한테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불면증이 시작을 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급성 불면증이냐, 만성 불면증이냐,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문진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기능 검사를 하게 되죠. 뇌파 검사도 역시 100% 정확하거나 일관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도구를 가지고 잠을 평가하는데 이제 낮에 얼마나 졸린지, 낮에 뇌 상태가 어떤지, 혹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정량 뇌파 검사로 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자율신경 기능 평가를 통해서 역시 신경계가 얼마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김석재 원장님은 주로 어떤 걸 평가하시나요? 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병력에서 환자들이 불면증이라고 해서 오긴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불면증이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면 리듬 지연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늦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뇌 안에는 자고 깨는 이제 생체 시계가 있죠. 그 시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뇌에 입력된 거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방학 기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놀다가 한 새벽에 한 4시, 5시쯤 잠들어서 한 11시, 12시쯤 깨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뇌에 입력이 되었는데, 하게 돼서 이제 11시, 12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은 이 환자의 뇌에서는 전혀 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뇌가 잘 시간 4시까지, 한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은 그게 불면증이 아니라 이제 수면 리듬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고 깨는 시간을 꼭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주중하고 이제 주말을 나눠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주말에 이제 본연의 뇌에 입력된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나는 주말에는 한 4시, 5시부터 자가지고 한 정오까지 잡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불면증이라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뇌의 병태 생리로 보자면은 각성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는 건데, 정량뇌파가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 환자의 뇌의 각성 상태에 대한 단서를 조금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울, 불안 같은 이제 설문 검사도 진단하고 이제 약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면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검사가 수면 다원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이제 야간에 입원해서 검사해야 되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할 수는 없는데요. 김석재 원장님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권유드리게 될까요? 이제 불면증을 이제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누자면은, 이제 잠들기 어려운 입면장애, 그리고 중간에 자주 깨는 이제 수면 유지가 잘 안 되는 케이스,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제 조기각성,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형적인 불면증은 3가지가 다 섞여 있죠. 그런데 불면증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비교적 잠은 되게 잘 든다, 근데 굉장히 자주 깬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가 뇌의 각성도가 너무 높아서 자꾸 깨는 게 아니라 뭔가 수면 중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깰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 중에 호흡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제 수면 무호흡 나 코골이 같은 경우, 그리고 자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다리가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깨는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라는 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적 잠은 잘 드는데 이제 자꾸 깨는 분들,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박정원 원장님은 좀 어떠신지?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면증 자체가 수면 다원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내 잠이 궁금해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 자는지 약간 증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 원하면 이제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수면 다원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호흡 문제라든지 뭐 움직임, 떨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가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서 미세각성이라고 이제 저는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올라오는 미세각성의 이벤트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뭐 100번 이상은 나오죠.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의 100번의 이벤트에서 몇 퍼센트는 그냥 깬 거고, 몇 퍼센트는 호흡 때문에 깬 거고, 몇 퍼센트는 다리 움직임 때문에 깬 거를 다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그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깼다는 그 안에는 전형적인 불면증은 뇌의 각성도 높아서 그냥 깨는 거긴 한데, 그냥 깬 건지 아니면 그날 잠자리가 불편해서 깬 건지, 왜냐면 수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또 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는데 센서 붙인 것 때문에 깬 건지는 검사는 구분은 안 돼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에서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 불면증 이외에 말씀드린 이제 다른 원인, 호흡 문제라든지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수면 검사를 하게 되고, 병력상 뭐 너무 전형적인 불면증이다, 입면 장애가 너무 심하다, 잠을 자체를 잘 못 든다, 수면 검사하러 와서 못 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는 하고 싶다고 해도 저는 이제 권유는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불면증의 치료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면증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급성 불면증이랑 만성 불면증을 좀 구분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면증이 생긴 지 한 달 내지 3개월 이내에 급성 불면증 환자분들에게는 처음에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급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화가 되는 걸 빨리 예방을 해줘야, 끊어줘야 되는데, 그 만성화되는 그 기전 중에서 잘못된 수면 습관들이 형성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성 불면증에 비해서는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만성되기 전에 이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급성 불면증과 만성 불면증 둘 다 공이 잘못된 수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게, 그리고 형성이 돼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처럼, 자려고 하면은 못 자는 거고요. 잠을 안 자려고 하면 거꾸로 뇌는 이제 잠에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려고 노력하지 않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눕지 않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수면 그 위생 중에서 이제 수면 제한법이라고 하죠. 눕는 시간 자체를 이제 제한해서 6시간, 7시간 정도로 이제 줄여가 눕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급성 불면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편이고, 이제 만성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그 수면 위생만 좀 바꿔도 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좀 약물 치료 전에 그런 걸 좀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박재원 원장님은 좀 저도 제 생각이랑 되게 일치하는 게 또 재밌는 것 같네요. 급성 불면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목표는 만성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수면 습관과 더불어 잠에 대한 과도한 공포인 것 같습니다. 잠에 대한 과도한 공포라든지 아니면 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라도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면 잠에 대한 예기 불안이 많이 줄어들고, 그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급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빨리 끊어버리면 이제 의존이라든지 내성의 우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급성 불면증은 뭐 한 달 이내에 치료를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려면 아무래도 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약을 복용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 불면증인데 약을 원래 안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면 위생 조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
수면 제한 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좀 일찍 눕고 또 혹은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보상 심리로 늦게까지 누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눕고 그다음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스케줄을 짜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약 복용 시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서 약 복용 시간을 좀 정해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경우가 약을 몇 시에 드시라고 교육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그전 병원에서는 그냥 자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면 전문가가 아닌 병원들에서는 그냥 자기 전에 드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전에 먹는데 이제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거죠. 8시, 9시, 뭐 1시 또 다시 7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약 복용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하면서 약의 내성이 훨씬 더 빨리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석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약 복용 시간을 이렇게 스케줄 해가 정해드리는 편인데 어떻게 이제 권해드리는지 궁금하네요. 박재현 원장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처방전 자체에 아예 그냥 시간을 씁니다. 11시면 밤 11시, 자정이면 자정. 그러니까 자기 전에 복용하세요라는 용법은 불면증 환자한테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환자한테 몇 시에 먹냐를 아예 자율성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들쭉날쭉이 되고요.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그 몇 시에 드시라는 게 몇 시까지 그 시간까지는 눕지 말고 자지 말고 버텨라 그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눕는 시간은 저는 보통 이제 처음에는 예전엔 6시간을 많이 했고 뭐 교과서적으로는 막 4시간씩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6시간만 해도 환자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해가 저는 요즘에는 이제 7시간 보통을 하거든요. 이 환자의 이제 자고 깨는 패턴을 좀 파악해서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좀 편하세요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환자가 7시가 나는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시간이 편합니다. 그러면 7시간에서 그 시간에서 7시간 빼서 12시 12시에 약을 복용하세요 라고 하고요. 12시에 자라는 게 아니죠. 12시에 처방은 약을 드시고 졸리면 가서 누우시고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시고 주말의 규칙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 정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박찬호 원장님은 그 눕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저도 경험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책을 보고 공부해서 한 5시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환자분들의 반발도 너무 심하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이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료는 빨리 되는 건 확실합니다. 대부분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도 좀 타협을 해서 지금은 이제 6시간 반 정도를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는 기준점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많이 심하지 않고 오래되지 않았으면 한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누워있고 7시간을 자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심하다 그러면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제한 이제 요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말에도 그대로 하고 수면 제한 요법을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로 했을 때 수면 제한만 잘 지켜도 정말 엄격하게 지키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면 또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돼서 또 그 이후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물론 그 2주 동안에 뭐 힘들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은 매일같이 병원에 연락와서 나 그렇게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 김석재 원장님은 그렇게 수면 제한 요법을 했을 때 환자들의 치료 아니면 반응까지 나타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 보통 같이 다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저는 불면증 환자는 치료 시작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한번 뵙거든요. 왜냐면 약 용량이나 부작용 효과 이걸 보고 한번 일주일 있다가 용량 조절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면 제한법 자체의 이제 효과가 아니라 이제 같이 나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일주일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다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요 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카페인은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뭐 카페인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환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한 잔 먹는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아침에 먹은 카페인도 다 저녁에 어느 정도는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이제 무조건 협상 없이 중단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아침에 조금 한 잔 먹는 건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카페인 이제 반감기나 이제 분해되는데 한 8시간이면 된다고 하니까 저보다 더 수면 전문가인 이제 수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뭐 그래 문제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저희 수면 클리닉에
클리닉에 와서 불면증으로 치료, 특히 만성 불면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오래 드시는 분들을 이제 카페인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낮에 얼마나 졸린지 혹은 낮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생기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 금단 증상이 최소 뭐 일주일, 길게 가면 3주 정도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페인의 효과가 이제 급성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카페인 이제 수용체 과민성이라든지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은 끊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이제 하는 편이고, 그래서 보통 한 달은 무조건 끊고 이후에는 조금씩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 디카페인으로 드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지금 수면 습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수면 스케줄 시간 짜는 거랑 지금 카페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결국 잠에 집착하지 않는 거에 이렇게 다 수렴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수면 위생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자러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온다, 20분 이상.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나오고, 나와서 졸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면 밤새 이렇게 자려고 막 노력하다가 더 이렇게 상태가 안 되고, 잠이라는 건 워낙 자려고 노력할수록 다 달아나게 되는 법이라서 주무시러 들어갔는데 이제 잠이 안 오면 이제 다시 나오라는 것도 이제 강조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박재환 원장님 어떠신지? 저는 요새 제일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면 호르몬 중에서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특히 블루라이트가 섞인 빛이 들어가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이제 잘 드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2시간 전부터 집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그래도 TV는 좀 나은데 폰은 바로 앞에서 또 아주 강한 빛을 보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고 어둡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좀 엄격하게 스마트폰 중지를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전에 끊으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이제 지키시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 이제 30분으로 저도 타협을 한 거죠. 30분 전까지 끝내고 30분 동안 집안에서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뭐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잘 준비하고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그 30분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제 나름의 기준인데, 교과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시간 정도 되어 있고, 김석재 원장님은 좀 어떻게 안내를 드리나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폰 얘기는 이제 드리는데, 이제 스마트폰은 침실에 가져가지 않는 걸로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박재환 원장님보다는 조금 루즈한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 조금 넘어가 보면, 병원에 올 정도의 불면증 환자는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조금 선호하는 약물 치료 방법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불면증의 타입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면 장애냐, 수면 유지 장애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약이 이제 벤조디아제핀계 계열 약이 되고, 이런 약들은 작용 시간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좀 인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짧게 작용을 하는 이제 데파스라든지 자낙스라든지 이런 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 유지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더 길게 가는 클로나제팜 성분의 약들을 쓰거나 이제 라제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졸피뎀 성분의 약들은 아주 젊은 분들, 그리고 간간히 약을 먹는 분들에게만 주로 처방을 하고, 사실 여러 연구나 교과서적으로는 단기간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졸피뎀 의존이 있는 경우 혹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장기로 써야 될 때는 잘 투여하고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김석재 원장님 졸피뎀 이제 문제가 있는 약이죠. 예, 이존성 좀 심하게 오는 분들 꽤 있고, 그리고 수면 중에 이제 이상행동,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한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냉장고에서 막 음식 먹었는데 다음날 기억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졸피뎀 관련된 이벤트들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졸피뎀은 아예 처방을 안 합니다. 예, 졸피뎀 아예 처방 리스트 없고,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약들은, 저 같은 경우는 유지장애 환자들도 좀 길게 가는 약들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다음날까지 약에 영향이 남는 이제 행오버라고 하죠. 숙취 현상이 있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환자가 약에 이제 잘 수능도가 떨어지고, 이거 약 먹으면은 다음날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이제 중단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수면 전문가 아닌데 가서 또 졸피뎀 받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나빠지는 경우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게 가는 약, 말씀하셨던 이제 클로나제팜, 이제 흔히 리보트릴이라는 약
아마 기준점일 것 같아요. 일단 리보트릴도 잘 처방은 안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가서 리보트릴 좋은 약이긴 하지만 불면증 환자한테는 그 숙취 효과 때문에 조금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요. 좀 짧게 가는 약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벤조 계열 약들이 이제 의존성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 짧게 가는 약일수록 좀 의존성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데파스가 약간 전통적인 벤조하고는 조금 작용 기전이 달라. 개인적으로는 의존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데파스는. 그래서 데파스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트라조돈이라는 약이 조금 그 작용 시간이 좀 가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약을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 계열 약 이외에는 조금 선호하는 약물이 있으신가요? 네, 멜라토닌 성분의 약을 투여하기도 하는데 이게 멜라토닌이 사실 병원에서 처방하기에는 경증의 불면증인 분들에게는 젊은 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멜라토닌 수용체 감수성이 떨어져서 효과가 또 떨어지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멜라토닌은 서방형이기 때문에 또 아침 부작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좀 낮에 졸린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젊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멜라토닌 제제 좀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뭐 한 가지 두 가지 써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입면 자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멀타자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임상시험에 참가해서 멀타자핀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멀타자핀 꽤 고용량을 그때 한번 먹었는데 거의 정신을 거의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상시험 용량이라서 그 용량이 꽤 셌거든요. 아마 60mg 정도를 한 번에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방하는 건 0.5mg, 보통 15mg 정도에서 시작을 많이 하는데 멀타자핀 같은 것들을 처방했을 때는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같이 깔려있는 불안장애나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 치료가 또 같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 처방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우울장애가 좀 동반된 불면증 환자에서 그 아고틴이라고 이제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또 그 우울증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분들에게 처방하기도 하는데 수면 유도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경증에 있는 분들에게 처방을 하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김석재 원장님이 이제 길게 가는 성분의 약에서 이제 숙취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숙취 효과가 제일 뭐랄까 의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잠이 좀 잘 안 와요. 아침에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병원에서 약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졸리고 피곤한 게 어떤 분들은 그게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숙취 효과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용량보다 더 센 수면제를 먹는 경우가 정말 많이 제가 경험을 해서 그거를 좀 환자분들한테 항상 상의를 해서 약을 줄이려고 하는 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약 기운이 남아 있어서 또 아침에 오전에 좀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침에 처지면 그만큼 밤에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짧게 가는 성분 특히 데파스 성분을 저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관해가 그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멜라토닌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서방형 제제라고 해서 복용을 하면은 천천히 이렇게 방출이 되게 하는 성분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수면 유지장애 환자한테 멜라토닌이 계속 밤새 나오니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박재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좀 숙취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을 부셔서 분쇄해서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서방형이 아니라 이제 속효성,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흡수돼서 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제제들이 누구한테 좀 효과가 좋냐면 멜라토닌 수용체 감수성이 좋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효과가 그래도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청소년인데 수면 유도제 계열 약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천연 호르몬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편의점에서도 그냥 파는 약이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약을 분쇄해가지고 가루약 형태로 먹으면은 효과가 다음날까지 영향 가는 것도 방지하면서 조금 입면 장애를 도와주는 형태로 좀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멀타자핀은 좋은 약이고 우울증이 이제 겹쳐 있는 환자한테는 도움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체중 증가가 조금 부작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르신 할머니들 깡마른 할머니들은 조금 이제 그런데 좀 도움이 오히려 부작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살찌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처방하는 좀 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면증 치료라는 게 항상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불면증 환자 보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개인한테도 힘든 일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 치료를 옛날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김석재 원장님이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팁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농담처럼 뭐 자려고 하면은 못 자고 못 자고자 하면은 잔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환자들이 이제 이거 약 얼마나 오래 먹어야 돼요?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똑같은데, 약을 끊고자 하면 못 끊고요.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을 드시면은 약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이런 수면 전문가들 약들은 장기 복용해서 문제가 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되는 약들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 믿고 따라오시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약을 중단할 수가 있고, 중단할 필요가 반드시 꼭 끊어야 된다 그런 약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재현 원장님은 이 불면증 환자한테 TMS 치료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TMS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아. 치료를 실제로 해보면 좀 효과가 어떠신지요? TMS 치료는 비교적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TMS 치료가 뭐 모든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TMS를 통해서 주로 이제 자극을 해주는 부분은 전두엽 기능인데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면 나머지 뭔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불면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동반된 다른 이런 뭐 불안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많이 되는데, TMS 치료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고, 혹은 TMS 치료를 하면서 수면 자체가 그냥 좋아지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제가 TMS 치료를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TMS 받은 그날 바로 너무 편하게 잘 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TMS 치료는 한두 번으로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고, 처음에 특히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그 TMS 강도를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강도까지 올리지 못한 상태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좀 약하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근데 또 TMS 치료를 받고 나서 물론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효과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거나 혹은 약물 치료 없이도 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의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뭐 위장 장애로 약을 좀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TMS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고, 또 약에 대한 또 거부감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TMS는 어쨌든 병원에 와서 최소한 20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 보통 뭐 30분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좀 짧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19분 정도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최소 30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 내서 병원에 와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TMS 치료를 받고는 싶은데 또 여건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까운 병원에 TMS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내가 불면증 치료에 더불어서 좀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MS 기술이 이제 뇌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건데, 우리 뇌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감정과 연관된 뇌가 있고 이제 이성적인 뇌가 있는데, 이성적인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감정적인 생각이 되는 걸 줄여주고 조금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 중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셨던 잠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불안, 공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TMS 치료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약에만 의존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수면 제한 같은 단순히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할 다기 엄연하게 치료 기법 중에 하나고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이제 많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는 계신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거, 그다음에 굳이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걸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하시면 혼자서 치료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좀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좀 약에 자주 약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수면을 진료하는 저희 신경과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을 찾아서 수면의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제 생활습관 조절이라든지 약물 치료, 그리고 부가적인 치료들, 또 숨어있는 불면증의 원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 아까 이제 얘기하신 그 것 중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최근에 치료했던 분도 60대 남성분이셨는데
건데 그 하지부란 약 진짜 그거 작은 용량 한 2, 3일 먹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잔 거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면 클리닉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렇게 다른 이제 신경과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촬영을 해보는 건 좀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도 또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불면증 환자들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이게 죽고 사는 병은 아니지만 불면 좀 잘 치료하면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단순히 수면제를 복용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넘기는 건데, 그런 이제 단기적인 치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치료하고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수면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였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